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습니다. 청문 전국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를 찾아서 추경 처리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추경 관련 시정연설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예. 과거에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아서 국회 각 정당을 예방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요. 추경 관련해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문제를 푸는 단초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조가 넘는 그런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특히 고용 절벽, 지금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4월 달에 실업률이 4.7%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17년 만에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요.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정말 사상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4월 달에 11.2%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국가재정법상의 이제 이런 대량 실업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영섭 일자리 부위원장이 이 사안이 지금 거기에 해당된다. 물론 야당에서는 이 사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 정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이번 예. 추경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켜 줌으로써 일단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하고요. 이것을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건과 함께 정말 국민들께도 이해의 말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야당에서 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수용할지 또 각 예. 원내대표들과의 또 회담도 만남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의 입장이 요즘은 상당히 완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진정성이 평가받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시정연설 이후에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또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말씀처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초강수로 또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시정연설은 추경 예산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거고요. 네. 상임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인사청문회 자체가 그 해당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상임위원장들을 만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예. 사실은 시정연설도 추경에서 처음이기도 하고 취임 후에 가장 빨리 네. 국회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서는 대통령의 모습 또 그리고 국민 전반의 여론 지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명분이나 상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그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서도 추경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내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 11만여 개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게 민간이 중요한데 민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이번에는 재정을 빚 없이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정은 한번 결정되고 뽑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인 고정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압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부분은 사실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 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나 김인수 험재소장 같은 분들은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는 상황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요는 뭐냐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게 딱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야3당이 전부 다가 강경화 외교장관만큼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일 그 김상조 후보자나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운명의 월요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내일 논의의 어떤 그 합의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높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내일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야당 중에서 3당 중에서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채택 자체에 대해서 참여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의당만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검토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도 강경화 외교장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거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상식적입니다. 네. 앞서 현 교수님께서는 그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 전에 뭐 청와대로서는 뭐 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시정연설도 그중에 한 카드고요. 또 국회를 찾아서 원내대표단과 만남을 갖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지금 그중에 한 카드거든요. 예. 여러 가지 카드가 아직도 많이는 남아 있습니다. 효과가 특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해외 한미 정상회담이 곧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야당 의원도 함께 동행함으로써 야당 의원도 국정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그 카드의 일종이고요. 예. 아직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카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야당 원내대표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단에게 사실은 직접 뭐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야당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과 뭐 오찬이라든가 만찬을 통해서 뭐 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명분과 정책, 특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이라든가 향후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를 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을 내미는 방식도 있지만 앞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상 역대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역대 대통령 중 현재로서는 취임 한 달 됐는데요. 예. 가장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적인 이 기대감, 지지가 높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손길을 내밀면서 협치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또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국민들께도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방식들, 다시 말해서 여론이라든가 또는 국민들 통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이 강원 양면의 전술들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과거 뭐 보셨지만 미국의 오바마라든가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의원들과도 끊임없이 만나고 에어포스 원 비행기에 동승하면서 해외 정상회담에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이것이 현재 꼬여 있는 야당의 상황, 특히 자유한국당은 7월 3일 날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부의 선명성 경쟁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뭔가 여당 대통령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대선에서 패배했던 야당의 그런 자존심과 향후에 전국의 주도권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쉽게 협조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치를 위한 적극적으로 이해의 손길을 스스로 대통령이 내미는 것과 더불어서 국민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또 앞으로 남은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5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는 등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을 텐데요.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소통과 탈권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카드들을 통해서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그런 카드 중에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카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에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점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현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사실은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낙마자를 끌어내므로써 초기에 야당의 존재감을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7 내지 10% 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보수를 대표하는 제1정당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 이렇게 추락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자칫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당내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비선 실세, 국정농단 파문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위기감, 이게 뭔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협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도 이 손을 잡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이 협치의 이 손길과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다가 한미 정상회담에 외교장관 없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격에 최소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외교장관이 같이 만나서 서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원래 이 국가 간의 정상회담의 프로토콜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문 대통령이 끝까지 고심하면서 이 협조를 구할 텐데요. 안 될 때는 마지막에는 원칙적인 선, 다시 예. 말해서 외교장관의
정부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말 이럴 때 통 큰 양보를 통해서 대통령 된 지 지금 인수위도 없이 30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도리어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제1야당의 존재감을 찾는 방식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좀 야당에게 그런 제안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한미 정상회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외교 문제들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좀 강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보다도 강행하면은 너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부담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좀 타격을 사실 사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강경화 후보자는 너무 아까워요. 저도 사실은 우리 연합에 나와서도 여러 번 너무 좋은 후보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이낙연 총리부터 해서 여러 정황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 국면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봐서도 의혹 자체가 확인된 것부터 해서 너무 중첩적으로 후보자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도 지금은 이제 특히 청와대 안에서는 제가 볼 때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추경, 개혁 입법 등등해서 국회하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다 다당제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마냥 강행을 해버리면은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국면은 이제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국면 전체를 풀어가는 이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또 전국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한데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게 청문 전국을 거치면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국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향후 국민의당의 역할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국민의당이 정말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에 국민의당 40석을 더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존재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대신에 만일의 경우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만 하다가는 또 여당이 이중대다.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기에 정말 정부가 아직 출발도 못했는데 여기서 발목만 잡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큰데요. 이 상황을 선별적 협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정말로 이것이 국정에 필요한 일이라면 협조를 하되 그러나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또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선별적 협치를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이 원칙을 세워서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대사가 있고요. 특히 강경화 후보자가 흠결이 드러났습니다. 본인도 이미 사과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외교적 역량이라든가 국제 무대에서 정말 뛰어난 그런 외교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협조를 할 것인가 또는 계속 반대를 할 것인가.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는 흠을 덮을 만한 그런 외교적 역량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계속됐을 때는 정부가 출범도 못하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어그러지고 앞으로 국정이 만일에 표류하게 된다면 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해 주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한 견제와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의당이 진정으로 정치라는 그런 위상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정 상황 초기에 국민의당이 고민이 클 텐데요. 원칙에 근거해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에 현직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동안의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 낭만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 2000년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300여 명이 거쳐갔는데 20여 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현역 정치인 20여 명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28명인데 예. 이 중에 한 명도 낙마한 경우 없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 공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인사 검증이라는 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수준에 버금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런 차원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위원들이 전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서로 다 알고 있고 친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호적인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4명인데 4명이 이제 김부겸 행안부 장관 후보자, 예. 그리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4분인데 이 4분 다가 인품이나 역량에서 평판이 또 좋아요. 야당에서도 굉장히 원만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 예. 이분들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중대하게 보이는 것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안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선례대로 무사 통과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청문회 검증 문턱 탓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번 주부터는 장관 인선에도 좀 속도를 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인사 검증 속에서 비판도 있었고요. 그 예. 부분 때문에 인사 검증을 엄격하게 지금 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 후보자라든가 또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행했을 때는 사실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동안 했던 이 후보자 내부에서 검토하던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의 과정들을 거치는 등 아주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국민들께 내놓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30일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새 정부가 평가받는 것은 취임 후 100일 그리고 6개월, 1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비가 되거든요. 예. 이제는 장관들을 빨리 임명하고 정부 업무를 정상화시킬 때가 됐습니다. 과거 정부의 이 내각 국무위원들과 동거하고 있는 어색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지금 실천할 때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후보자들을 내놓고 국민들께 본격적으로 검증을 받는 시기가 됐다. 대신에 야당도 견제와 비판을 하되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우리 국민이 행복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이 악영향에서 얼마나 좀 국민들이 괴로워했습니까?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제틀을 잡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 때가 이제는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